캄보디아의 한 북한 식당. 저녁 영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평양냉면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주방의 육수는 끓어 넘쳐가스 불을 위태롭게 핫고 있었습니다. 13명의 여종업원과 지배인 총 14명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165cm 이상의 키의 연예인, 뺨치는 외모, 출신 성분까지 완벽했던 그녀들. 북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신의 직장에서 일하던 그녀들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을까요? 대기실 바닥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뒹굴고 있었고 급하게 찢어낸 흔적이 역력한 달력에는 D-Day 표시가 선명했으며 이불 속에 숨겨져 있던 중국산 태블릿 PC의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태블릿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의 조장 리서량이었습니다. 올해 23.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가야금을 배우던 학생이었는데요. 해외 식당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선발 과정은 지옥이었어요. 첫 번째 관문, 신체 검사. 14개의 방을 돌며 검사를 받았는데요. 남자 군의관들이 질비한 복도를 속옷 차림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중요 부위만 수건으로 가리고 이동할 때 군인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손톱 밑대, 겨드랑이 색깔, 심지어 치아 상태까지 체크하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번째 관문, 면접. 보위부 남자 간부가 제 얼굴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남자랑 잡았나?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없습니다, 동무. 세 번째 관문, 신체 측정. 키 165cm 이상, 몸무게 50kg에서 55kg, 얼굴 대칭, 피부 흰 정도? 164.9cm도 탈락이었어요. 나라 망신이다라며 그 자리에서 내쫓기는 친구를 봤는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167cm였고 체중은 52kg이었으며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에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 지배인이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공화국의 얼굴이다. 평양냉면관. 겉으로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남한 손님들 앞에서 반갑습니다. 동포 선생님 하며 웃어야 했어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반갑습니다. 노래를 하루에 20번은 불렀고 테이블마다 돌며 소주를 따라야 했으며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하루 16시간 노동.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했는데요. 잠은 4시간, 한 달에 딱 하루 휴무였습니다. 식당 매출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중 90%는 평양 본부로 상납했고 10%만 저희 13명이 나눠 가졌는데 1인당 20에서 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북한 공무원 월급이 1에서 2천 원인 걸 생각하면 수백 배나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신의 직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숙소에서 식당까지, 식당에서 숙소까지. 오직 그 길만 오가야 했고 외출은 절대 금지였으며 캄보디아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CCTV가 24시간 저희를 지켜봤어요. 대기실, 주방, 복도,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유일하게 사각지대는 화장실 안쪽뿐이었는데 거기서조차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생활총화가 있었어요. 13명이 둥그렇게 앉아 일주일간의 잘못을 고백해야 했는데요.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늦게 고백하면 은폐했다고 의심받았고 먼저 고백하면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으니까요. 선배 언니가 후배를 태우는 일도 잦았어요. 내가 어제 손님한테 웃는 게 해프더라 하며 밤새 무릎 꿇려놓거나
설거지를 3배로 시키거나 밥을 굶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이 제가 보내는 달러로 연명하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강 사장님, 40대 초반 캄보디아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남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손님들과 똑같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실수로 국물을 쏟았을 때 다른 손님들은 화를 냈지만 강 사장님은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하며 물수건을 건넸어요. 제 손이 트고 거칠어진 걸 보고는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핸드크림을 쥐어주며 고생이 많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북한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지배인은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했고 남자 동료들은 여자를 함부로 대했으며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존중하는 눈빛이었으며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어요. 강 사장님이 몰래 쪽지를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눈빛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배인이 평양에서 온 전화를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뉴스를 보는 횟수가 잦아졌고 보드카를 병째 마시는 날이 늘어났으며 종업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어느 날 밤 룸메이트 미경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균열은 이불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가 숙소로 들어오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거 봐. 손바닥만 한중국산 태블릿 PC였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몰래 넘겨준 거였는데 배터리는 반쯤 닳아 있었고 화면엔 금이가 있었지만 그 안에 든 파일들은 멀쩡했어요. 꽃보다 남자 별에서 온 그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볼륨을 최소로 낮춘 채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주인공들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헤어진다고 울었으며 다시 만나 웃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팔을 꼭 쥐며 물었어요. 언니, 남조선 남자들 다 저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라마 속 남자들은 달랐어요. 여자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힘들었지? 하며 안아줬습니다. 북한 남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배인은 명령했고 남자 동료들은 반말로 지시했으며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강 사장님은 드라마 속 남자들과 비슷했어요. 다음 날 강 사장님이 또 왔습니다. 평양냉면 한 그릇, 소주 한 병. 늘 시키는 메뉴였는데요. 그날따라 제 얼굴을 오래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량 씨, 오늘 힘들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CCTV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배인도 주방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으며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강 사장님이 냉면 그릇을 밀며 일어섰어요. 화장실 가는 복도 딱 1초. 스쳐 지나가며 제 손등을 살짝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1초의 온기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그렇게 달콤하게만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징후는 지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생활총화 시간. 13명이 둥그렇게 앉아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야 했는데요. 지배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고 보드카를 병째 마셨으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조용히 못해. 13명 모두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장성택이 처형됐대. 장성택.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날 저녁 지배인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동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보고는 정확히 올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배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으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지배인이 달라졌어요. 종업원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느리다고, 더럽다고, 못생겼다고. 막내 미경이가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어요. 선배 언니가 손님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밤새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조장이었기에 더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숙소였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물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으며 보일러도 고장났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송금이 끊긴 거였어요. 선배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지배인이 장성택 라인이었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성택이 숙청당했다는 건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섯 번째 징후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지배인이 숙소 문을 두드렸어요. 조장, 나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부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복도에 선 지배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공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량아, 너 남조선 손님이랑 뭐하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 사장님과의 1초, 그 짧은 순간을 들킨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동무. 지배인이 냉소를 지었어요.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비자 갱신 문제로 평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는 조국이었어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순안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평양의 겨울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석탄 냄새가 진동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동무, 어디서 오셨소? 캄보디아입니다. 기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고, 그럼 달러 많이 벌었겠구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렸으니까요. 2년 전 떠날 때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낡아 보였습니다. 회색 아파트들은 더 낡았고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은 더 초라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 썩은 냄새, 사람 냄새.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서량아. 어머니를 안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뼈만 남으셨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통통하셨던 어머니가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아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서량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겨울인데 난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일러는요? 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석탄이 없다. 배급이 끊긴 지 한 달 됐어.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은요? 어머니가 양동이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강에서 떠다 써.
하루에 2번씩 다녀와. 강까지 왕복 2km. 60대 어머니가 매일 20kg 양동이를 들고 그 길을 오가고 계셨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밥상에 올라온 음식은 옥수수죽 한 그릇과 배추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매일 먹던 식사가 떠올랐어요. 흰쌀밥, 고기 반찬, 국, 과일. 어머니가 제 그릇에 옥수수죽을 덮어주시려 하셨습니다. 서량아, 많이 먹어라. 손을 막았어요. 어머니가 드세요. 그날 밤 씻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3달째 못 씻고 있어. 서량아, 미안하다. 온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 때 냄새. 캄보디아에서는 후진국이라며 무시했던 그곳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심장이라던 평양에서 물조차 없어 씻을 수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캄보디아 숙소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왔고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으며 매일 3끼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월급도 20만 원씩 받았고 중국산 화장품도 쓸 수 있었으며 TV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양은 달랐습니다. 수도 한가운데인데 물이 없었고 겨울인데 난방이 없었으며 배급이 끊겨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가 천국이었다는 걸. 조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일주일 뒤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뚫렸어요. 평양을 떠나온 게 안도가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온 거였으니까요. 식당으로 복귀하자마자 지배인이 불렀습니다. 조장, 평양 어땠나? 잘 다녀왔습니다, 동무. 지배인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서량아, 너 평양에서 뭐 봤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지배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빛 봐라. 다 보고 왔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13명 전원이 대기실에 모였어요. 지배인이 문을 걸어 잠그더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동무들, 나한테 전화가 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본부에서. 지배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 종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소환 명령이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환 명령.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가 총살당하고 있었어요. 지배인도 그 라인이었고 저희 식당도 그 라인이었으며 13명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내일 비행기표가 나왔다. 미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배인 동무, 우리 왜 가야 합니까? 지배인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명령이야, 명령.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우리 가면 다 죽어. 알아. 총살이야, 총살. 13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평양으로 가면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갈 거였어요. 평양으로 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대신 끌려가실 겁니다. 연좌제. 한 명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멸문당하는 게 북한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평양에서 가져온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어요. 앙상한 얼굴로 웃고 계신 2분. 어머니,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둘 다 살릴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지배인이 또 불렀습니다. 13명 전원 긴급 소집.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더니 지배인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평양에서 전화가 또 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명령이다.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우리 모두 평양으로 귀국한다. 미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배인 동무. 닥쳐. 지배인이 소리쳤어요. 가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 장성택 라인 숙청 작업이 해외까지 뻗쳤어. 내가 장성택 동무 밑에서 일했고 너희들은 내 밑에서 일했으니까 우리 전부 연좌제야.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총살이야, 총살.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어느 쪽이든 살아 돌아오는 건 없어. 13명이 떨기 시작했어요. 저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지배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여권이었습니다. 13명의 여권. 나한테 선택지가 하나 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조선으로 간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조선. 대한민국. 적국. 미쳤습니까, 동무? 선배 언니가 소리쳤어요. 지배인이 비웃었습니다. 미쳤지? 안 미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평양 가면 죽고 여기 남아도 끌려가 죽어. 남조선 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배인 동무 남조선 가면 우리 정말 드라마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지배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목숨은 붙어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13명 모두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정말 가야 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면 부모님이 죽습니다.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겁니다. 안 가면 제가 죽어요. 평양으로 소환되어 보위부 지하실에서 고문당하고 총살당할 겁니다. 둘 다 살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평양에서 가져온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낼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 지배인이 또 불렀습니다. 13명이 대기실에 모였어요.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배인이 말했어요. 오늘 밤 안에 떠나야 해. 내일 아침이면 평양에서 사람이 와. 그 전에 사라져야 돼. 선배 언니가 물었습니다. 지배인 동무, 만약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인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럼 그 사람만 남겨두고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일 우리가 도망갔다고 신고해야 해.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연좌제로 죽으니까. 13명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모두가 죽는 거였어요. 손들어.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가는 것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미경이가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 1명, 2명, 3명.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13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 우리는 공화국을 떠난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길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오직 몸에 지닌 것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어요. 강 사장님이 몰래 건넨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는데 그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어요. 힘내세요. 깡. 5글자. 딱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제게는 전부였어요. 종이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강 사장님,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이, 드라마 속 남자들이 보여준 사랑이 제게 탈출할 용기를 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몰래 써온 일기장이었는데요. 가져갈 수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6년 4월 6일. 오늘 나는 선택했다. 부모님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나는 불효녀다. 하지만 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딸은 살고 싶습니다. 펜을 놓았어요. 일기장을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이미 멀리 떠난 뒤일 거였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캄보디아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이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곳이 천국이었어요. 평양은 더 큰 감옥이었으니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양 쪽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설 수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시간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숙소를 둘러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곳. 웃고, 울고, 드라마 보며 꿈꿨던 곳.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으니까요. 오후 8시 평양냉면관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남한 교민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평양냉면 주문이 쏟아졌으며 주방에서는 육수가 끓어 넘칠 듯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저는 조장으로서 평소처럼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동포 선생님 반갑습니다. 웃으며 인사했고 냉면 그릇을 나르며 소주를 따랐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은 떨려서 그릇을 놓칠 뻔했으며 입안은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거든요. 오늘 밤 우리는 떠납니다. 지배인이 주방 구석에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 속에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오늘 오후 몰래 나눠준 거였는데요. 플라스틱 비닐로 한 겹 더 감싸져 있었어요. 만약 물에 빠지면 이걸로 목숨을 건져. 지배인이 속삭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 미경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가방 챙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명 모두가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면서 몰래 준비를 마쳤어요. 현금은 속옷 안쪽에 숨겼고 여권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으며 폐물은 불에 지어 안에 꿰매 넣었습니다. 짐을 들고 나갈 수 없었거든요. 의심받으니까요. 오후 9시. 지배인이 종을 쳤어요. 딸랑딸랑. 동포 선생님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손님들이 일어섰습니다. 벌써요? 한 잔 더 하려고 했는데. 지배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 다시 오십시오. 손님들이 나가고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9시 10분. 13명이 주방에 모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손목시계를 쳐다봤어요. 9시 15분부터 3명씩 나간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1조, 서량, 미경, 순이. 뒷문으로 나가서 골목 끝까지 걸어가. 절대 뛰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2조, 영미, 혜진, 수정. 1조가 나간 지 5분 뒤에 출발. 3조.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하지 마. 한 명이라도 들키면 우리 전부 끝이야. 9시 15분.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입었던 빨간 한복 앞치마였는데요. 구석에 살짝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기름 얼룩도 묻어 있었으며 강 사장님이 쥐어준 쪽지가 들었던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앞치마를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이었으니까요. 미경이와 순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후덥지근했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뛰면 의심받으니까요. 가로등 아래를 지나갈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50엠를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경찰이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중이었는데요.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속 걸어. 제가 속삭였어요. 눈 마주치지 마. 그냥 지나가. 3명이 경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0m, 5m, 3m. 경찰이 손전등을 우리에게 비췄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어디가? 크메르어였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묻는다는 건 알았어요. 웃었습니다. 산책이요. 영어로 대답했어요. 경찰이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낡은 미니버스 한 대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지배인이 미리 접촉해둔 사람이었어요. 버스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좌석이 6개밖에 없었고 뒷좌석은 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미경이와 순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엔 땀이 흘러내렸으며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무서워.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무서워. 10분 뒤 2조가 도착했습니다. 영미, 혜진, 수정. 15분 뒤 3조. 20분 뒤 4조. 마지막으로 지배인이 왔어요. 버스에 오르더니 인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12명. 미경이가 없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작게 불렀어요. 크게 부르면 안 됐거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XX, 어디 간 거야? 지배인이 욕을 뱉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못 기다린다. 출발한다. 지배인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미경이 없으면 못 가요. 닥쳐. 한 명 때문에 13명이 다 죽을 순 없어.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절뚝거리며 뛰어왔는데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미경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미안해, 언니. 화장실 갔다가. 괜찮아, 괜찮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배인이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해. 엔진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평양냉면관이 멀어져 갔습니다. 2년을 일했던 곳. 웃고 울고 꿈꿨던 곳.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버스는 캄보디아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으며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지배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멈춰.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13명이 앞으로 쏠렸어요.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검문소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2명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샤발. 지배인이 욕을 뱉었습니다. 어떡해요?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지배인이 운전기사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한다. 버스가 천천히 검문소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가? 경찰이 크메르어로 물었어요. 운전기사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버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13명의 여자. 모두 북한 사람처럼 생긴 얼굴. 경찰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슬쩍 돈뭉치를 경찰 손에 쥐어줬어요. 경찰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3명 모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세울 것 같았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캄보디아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먼지를 일으키며 어둠 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지배인이 지도를 펼쳤어요. 1시간 더 가면 공항이다. 공항. 거기서 비행기를 타면 제3국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접촉하면 남한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출국 심사.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공항에 깔려 있을 거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새벽 2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마자 지배인이 13명을 둘러봤어요. 지금부터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한 명씩 통과한다. 질문 받으면 우리는 방콕으로 휴가 간다고 대답해. 알았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으며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13명이 3명씩 조를 나눠 걸어갔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고 건조했으며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먼저 다가가 여권을 내밀었어요. 방콕행 14명입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키보드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탑승권입니다. 14장의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그때 지배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고개를 돌렸어요. 30의 막 출국 심사대 옆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보위부야. 지배인이 속삭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떡해요?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조용히 해. 지배인이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가 14명이나 된다. 한꺼번에 가면 의심받아. 3명씩 5분 간격으로 간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조, 서량, 미경, 순이. 먼저 가.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3명이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20m, 15m, 10m.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뼈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OM. 요원 하나가 손을 들어 우리를 세웠습니다. 잠깐. 한국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어디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여권 봅시다. 요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3명의 여권을 건넸습니다. 요원이 여권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10초가 영원 같았어요. 직업이? 식당 종업원입니다. 어느 식당? 평양냉면관입니다.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혼자 가나? 아니요. 동료들이랑 휴가 갑니다. 요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배인과 나머지 10명이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네.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고 한 명씩 심사를 받고 있었으며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손이 떨렸는데요. 최대한 감추려고 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어요. 빛. 컴퓨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5초, 10초. 심사관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목적지는 방콕입니다. 목적은 휴가입니다. 심사관이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20초, 30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있다 옵니까? 일주일입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가시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통과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한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캄보디아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국제구역이었고 더 이상 캄보디아 경찰도 북한 보위부도 저희를 잡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미경이와 순이도 곧 통과했습니다. 3명이 탑승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다리가 떨렸고 손도 떨렸으며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아직 아니야. 제가 답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진 끝이 아니야. 10분 뒤 2조가 왔습니다. 20분 뒤 3조. 30분 뒤 4조. 마지막으로 지배인이 왔어요. 13명 전원이 탑승구역에 모였습니다. 지배인이 시계를 봤어요. 탑승 시작까지 30분 남았다. 30분. 그 30분이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탑승구를 쳐다봤어요. 아직 문이 닫혀 있었고 직원들도 준비 중이었으며 비행기는 창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탕탕.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뒤를 돌아봤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출국 심사대 쪽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명이 소리쳤어요. 평양냉면관 종업원들.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뛰어. 지배인이 소리쳤습니다. 13명이 탑승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요원들도 뛰었습니다. 50m 거리. 문 열어요. 지배인이 탑승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탑승 시작 전입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열어요. 당장. 지배인이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13명이 탑승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였어요. 좁고 긴 복도. 끝에 비행기 문이 보였습니다. 뛰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고. 보위부 요원들이 탑승구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탑승했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비켜. 요원이 직원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희는 비행기 문에 도착했어요. 승무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13명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탑승구 복도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했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쾅! 밀폐된 공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클을 채우는데 10초나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웅!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살았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웅!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50km, 100km, 150km. 속도가 붙었습니다. 좌석이 뒤로 밀리는 느낌. 그리고 뜸.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날아올랐어요. 창밖으로 캄보디아 땅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점이 되고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도시가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구름이 창문을 스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왔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햇살이 날개를 비추고 창문으로 스며들었으며 13명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미경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순이도, 영미도, 혜진도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요. 닦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얼굴조차 만질 수 없었거든요. 살았습니다. 진짜로 살아남았어요. 평양으로 소환되지 않았고 보위부에 끌려가지 않았으며 총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그분들이 이제 끌려가실 겁니다. 딸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거예요.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북쪽, 평양이 있는 방향.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부디 살아만 계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불효녀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국경도 철책도 없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 무거웠어요. 비행기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13명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태국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후덥지근했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공항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지배인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 태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야. 북한 보위부가 여기도 있어.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3명 전원 통과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으며 태국어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한국 대사관 주소야. 여기로 가야 돼. 택시 타요? 안 돼. 흔적 남겨. 지배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야 해. 13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받으니까 3명씩 나눠서 간다. 또 헤어져야 했어요. 공항에서 15km 떨어진 곳.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1조가 먼저 출발했어요. 30분 뒤 2조. 저는 3조였습니다. 방콕 거리를 걸었어요. 더웠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옷이 등에 달라붙었으며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배인의 전화였습니다.
서량아,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일조가 사라졌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약속 장소에 안 와. 연락도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너희는 계속 와. 대사관 앞에서 만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이가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일조가 사라졌대.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이부한테 잡힌 거야. 모르겠어.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시간 후 대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 철문, 태극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배인과 2조, 4조가 서 있었어요. 1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안 와.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명만 남았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10명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1조 3명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0명이 방 안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사관 직원입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무사히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 확인 후 한국행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 그동안 여기 머무르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위험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좁은 방에서 10명이 함께 지냈어요. 창문도 있었고 침대도 있었으며 따뜻한 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언니, 일조가 끌려가는 꿈 꿨어. 저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떠올랐거든요. 지금쯤 연행되셨을까요? 수용소에 끌려가셨을까요? 마지막 날, 영사관 직원이 왔어요. 내일 아침 인천행 비행기 탑니다. 드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배인이 불렀습니다. 서량아, 나 좀 보자. 복도에 나갔어요. 지배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 후회 안 하나? 뭐가요? 부모님 두고 온 거. 가슴이 찔렸습니다. 후회. 하죠. 매일. 지배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나도 그래. 내 가족도 북한에 있거든. 내 선택 때문에 다 죽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평양 가면 나도 죽고 남으면 나도 죽고 살 길이 이것밖에 없었어. 저도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했어요. 피운 적 없었지만 그날 밤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셨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지배인 동무.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10년 뒤에나 알겠지. 다음 날 아침 검은 승합차가 대사관 앞에 섰어요. 출발합니다. 10명이 차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 걸었던 그 거리. 땀을 뻘뻘 흘리며 도망치듯 걸었던 그곳. 이제 떠나는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게 따로 이동했어요.
탑승구에 섰습니다. 대한항공 K658편 인천행. 비행기가 보였어요. 태극기가 꼬리 날개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탑승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고 속도가 붙었으며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까지 비행 시간은 약 5시간입니다. 5시간. 5시간 후면 남한 땅을 밟습니다. 평생 적국이라 배웠던 곳, 드라마 속에서만 봤던 곳, 제 새로운 집이 될 곳.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나도.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 2016년 4월 15일 오후 3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 문을 지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5초 만에 멈췄습니다. 더 울고 싶었는데요. 2년간 참았던 눈물을 전부 쏟아내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영막에서 말했던 그 질문,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 때문이었어요. 이불 속에서 몰래 봤던 그 드라마들, 꽃보다 남자, 별에서 온 그대, 서울의 야경과 자유로운 사랑 이야기가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성경이었고 탈출의 지도였으며 새로운 세상의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창문 밖으로 나와보니 무서웠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였고 현실은 달랐거든요.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자본주의, 취업 준비, 생활 적응. 첫날 편의점 실습이 있었어요. 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20가지. 라면 종류가 20가지나 됐어요.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진라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분간 서 있었는데요. 강사가 다가왔어요. 서량 씨, 뭐든 골라보세요. 원하는 거요. 원하는 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선 배급이 나왔어요. 옥수수 700지, 그게 전부였는데요.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고르면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골랐습니다. 선택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선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착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월세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으며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었거든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었고 보이부도 없었으며 생활총화도 없었어요. 울었습니다. 그제야 대학에 진학했어요. 평양음악무용대학 중퇴학력을 인정받아 서울의 한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영어 수업 첫날. 에브리원, 플리즈 오픈 요 텍스트북.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옆에 앉은 학생이 교재를 펼쳤는데요. 저도 따라 펼쳤습니다. 페이지 15. 15페이지를 찾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책장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거든요. 서량 씨, 괜찮아요? 옆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를 버텼어요. 하지만 성적은 최하위였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으며 매일 혼자 도서관에서 울었습니다. 자퇴했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캄보디아에서 식당 접대원 했습니다.
북한 식당이요? 그게 여기서 경력이 되나? 10군데가 넘게 떨어졌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공화국의 얼굴이라 불렸던 제가 라면을 진열하고 삼각김밥을 데우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6개월이 지났어요.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 하나원 동기들이 연락했어요. 언니, 같이 보낼래요? 거절했습니다. 혼자 고시원방에 있었는데요. TV에서 명절 특집이 나왔고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왔으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양에 있는 부모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수용소일까요? 아니면 이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밤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서량아, 왜 엄마를 버렸니?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죄책감. 짓누르는 죄책감. 자유를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미경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누구랑? 하나원에서 만난 오빠. 함경도 출신이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웠어요. 저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거든요. 남자를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편의점 알바요. 아, 나이가 25인데 아직 알바. 두 번째 만남은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카페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였는데요. 시급은 편의점보다 조금 높았고 월 200만 원 정도 걸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어요. 20대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고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있었으며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카운터 안에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카페에 손님으로 오셨거든요. 서량 씨? 돌아봤습니다. 강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여기서 일해요? 네. 강 사장님이 커피를 마시며 오래 저를 쳐다봤어요. 힘들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강 사장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해봐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탈북자들 취업 도와주는 곳이에요.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강 사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서량 씨,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요. 등을 돌려나가셨어요. 그날 밤 명함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무역회사였습니다. 탈북자 우대 채용이었는데요. 월급은 250만 원, 정규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이었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리서량 사원. 눈물이 났어요. 제 이름이 명함에 찍혀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국 바이어들과 통역을 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동료들과 어색할 때도 있으며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결정한 삶이거든요. 주말이면 카페에 갑니다. 강남역 근처 제가 일했던 그 카페.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봐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바쁘게 웃으며 자유롭게.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꿈을 꿔요. 부모님이 나옵니다. 서량아. 네, 어머니. 잘 살고 있니?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깨어나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태블릿 PC는 아직 가방 속에 있어요. 배터리는 방전됐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드라마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거든요. 자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으며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선택입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생각을 검열하지 않으며 제 의지대로 물을 마시고 제 의지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후 미래로 왔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 드라마에서 봤던 그 불빛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제 저도 그 불빛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작게 속삭입니다. 살아만 계셔주세요. 딸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요. 자유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